제가 교육 담당인데 그 가장 힘든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일 힘든 시간. 그 다들 지금 마음은 벌써 집에 가 계시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영원하시는 바대로 중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홍남희 팀장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시간에 상품권 5장을 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교육 중에 이 남은 5장을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 가장 멀리서 참석해주신 혹시 통영보다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과장님, 통영이 제일 머니까 김현렬 과장님 상품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4장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를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려면 길게 할 수도 있는 강의인데 중요한 내용만 위주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수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수, 지하수, 오수, 폐수. 우리 현장에서 흔히 오폐수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우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우수하는 거고, 지하수는 말 그대로 땅에서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는 거고, 오수는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데서 나오는 물들이 오수고, 폐수는 공정 중에 나오는 물들이 폐수입니다. 쉽게 구분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수는 우리 현장의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데고, 폐수는 터널 공사 공정이나 이런 공정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폐수다. 세륜장, 이화학 시험실, 양생수조 이런 건 폐수다. 오수는 좌대, 변기, 샤워장 이게 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리부터 중요한 내용, 우리 건축 현장, 토목 현장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흙탕물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현장에 흙탕물이 유출이 됐을 때는 물환경보전법 관련해서 시행규칙 제26조의 토사 등의 유출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토사가 1톤 이상 하수관로 또는 하천 우수관로, 하수관로랑 하천 우수관로 다 똑같이 하천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가서 하수관로도 하천으로 보는 거예요. 우수관로도 하천으로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을 공공수역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로 유출되는 것 또한 토사가 유출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는 토사 유출로 인해서 하천이 이렇게 상류와 하류가 이 농도 차이가 100ppm, 그러니까 리터당 100mg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때가 토사가 유출됐다, 법적으로 위반을 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 명령이 부과가 돼요. 과태료와 행정명령이죠. 단 이런 경우에 비가 우천으로 인해서 20mm 이상 우천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런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으로 분류해서 처벌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 때문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날 기상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됐을 때는 증빙을 남기셔야 돼요. 캡처를 뜬다 해서 전날 비가 20mm 이상 왔다라는 거를 증빙을 남겨서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관련 자료로 증빙을 제출할 수 있게. 그리고 침사지는, 근데 이런 경우도 침사지를 거쳤다는 상황 하에
그러니까 침사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현장에. 규모가 크건 작던 그건 중요치 않고 침사지를 거쳤다면, 비가 그리고 20mm 이상 왔다면 우리는 요 과태료는 면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제 토사 나간 거는 원상복구 하세요. 그럼 그 구삭기나 뭐 장비 불러서 우리가 치워주면 되죠. 그런 거는 원상복구 명령은 그 명령은 나올 수 있고 과징금 이런 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가 많이 오면 증빙을 꼭 만들어놔라.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써머리인데 이번 교육은 우수, 지하수, 오수, 그리고 폐수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시 우리 터널 토목 현장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번, 두 분, 여러분들 계시네요. 그래서 어제는 토목 현장에서 많이들 오셨는데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오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이 폐수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천 관련해서 그냥 한 장으로 요약했던 게 그 물환경 보전법에 있는 이 내용을 요약했던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 거는 누적 강우량이 20mm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걸어지는 토사로 한다. 20mm 미만 온 것만 처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 온 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건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법적 조항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혹시 속초 반얀트리 오셨나요? 박영주 사원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속초 반얀트리 나갔어요? 속초 반얀트리 예, 오셨죠? 우리 현장 얼마 전에 사고 쳤죠? 예, 벌금 걸리고 예, 비싼 수업료 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상품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발당해서 저희 지금 법원에 지난 12월 20일 날 저희 팀장님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예. 그런 비싼 수업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차원에서 상품권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 현장에서 토사가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하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지하수나 이런 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펌핑에서 외부로 반출하게 되잖아요. 그 물을 어디다 꽂아야 되냐면 그런 하수 관로는 보통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있는데 합류식, 분류식 자세히 설명드리면 되게 복잡해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합류식, 분류식 상관없이 무조건 우수관로에 꽂으셔야 됩니다. 우수관로는 기본적으로 하천으로 그냥 직방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사지를 거쳐서 직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천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기 지금 반얀트리 현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하수 처리장에다가 오수 처리장에다 꽂았어요. 오수 배관에. 그럼 뭐가 문제냐? 오수 배관 용량이 있는데 거기 펌핑을 하다가 배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수 처리장에 꽂은 것도 문제고 그 설비를 고장을 낸 거죠. 그래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발됐습니다. 이거 시설물 복구해 주는데 5천만 원 이상 들었고 또 고발까지 당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환경법은 아까 오철순 대리가 설명했지만 양벌 조항이라서 벌금 맞으면 법인까지 양벌로 처벌을 받죠. 그럼 PQ 감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다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수구, 오수구, 하수냐? 일단 첫 번째로 도로변에 네모난 트렌치 있잖아요. 그건 다 우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수관 우리 현장에 매널 같은 거 보시면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 놓치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다니시다가 도로에 있는 매널을 보시면 가운데 동그랗게 우수, 하수, 오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거기다 꽂으시면 돼요. 무조건 우수에다 꽂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식 분류식 상관없이 무조건 우수관로에다가 꽂으셔야 된다. 이거는 저희 당사에서 좀 이슈가 됐던 건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좀 힘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외부로 물을 방출하실 때는 침사지를 거쳐서 꼭 그 우수관로에 꽂아야 된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 교육에는. 다음은 이제 심정 개발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지하수를 어떻게 개발했냐면 지하수 개발 신고를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 좌표를 찍어서 거기를 파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럼 파보면 물이 나오면 파보는 게 이제 불착을 하죠. 물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만큼 물이 나오고 그럼 이제 준공신고를 하는 거고 물이 안 나오면 준공신고 못하고 또 다시 파는 건데 이게 그래서 신고를 개발 신고하고 준공신고 두 번을 나눠서 했던 거를 이제는 이게 통합됐습니다. 한 번에 개발 이용 신고로 해서 이제는 이거 한 번에 신고하면 되고 그걸 운영하다가 나중에 폐공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하수 이용하실 때 두 개발 신고하고 준공 신고했다면 지금은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폐공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두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시면 그 이후에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하면서 그 수질 검사를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발하시고 그 용수 능력에 따라서 음용수나 용수 양에 따라서 뭐 3년이나 2년마다 그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폐공하실 때는 폐공 신고하시고. 그래서 원래는 개발 이용 신고, 준공 신고, 폐공 신고였는데 이제 이게 하나로 합쳐지고 이제 폐공 신고. 신고는 이제 두 번만 하시면 돼요. 지하수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는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해서 수질 기준이 다릅니다. 각각의 수질 검사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 정해진 용수 양과 기준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유출지하수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몇 해 전에 그 잠실 롯데월드 공사하면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빼서 이제 막 싱크홀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면서 공무원들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물 빼는 거를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하수도 관로에 꽂고 그만큼 하수도 요금을 받고 물이 얼마나 빠지는지 관찰하자 그러면서 신고를 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건축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에 건설하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하루에 물이 30톤 이상 방류될 때 신고를 해야 되고 토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톤, 역사 1개 이상, 전력부, 터널, 통신구 뭐 이럴 때 300톤 이상 방류할 때 신고를 하는데 이거 무턱대고 신고했다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수도 요금 들어가서 한번 일괄로 그냥 계산을 해봤는데 건축 현장 30일 계산하면 900톤인데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하수도 요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각종 무슨 세 이게 조금씩 붙어요. 이거보다 더 나올 거고 토목은 9,000톤인데 그러면 1,200만 원 나오고 1년으로 하면 몇 억 이렇게 나오겠더라고요. 그냥 지하수 펌핑하는데 그냥 신고하라 그래서 하면 그러면 근데 이거 신고 안 하면은 과태료가 300인데 이거 신고하면은 몇 억을 내면 이게 신고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 발생하시면 이게 유출되는 사실 안 날짜로 1개월이거든요. 사실 이게 자치단체들 이거 잘 모르는 자치단체들이 좀 있어요. 법을 시행한 지는 좀 됐지만 요 근래에 좀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무턱대고 지금 신고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본 사람, 기획팀이랑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도 있다 알고는 계셔라. 하지만 바로 신고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 리스크가 커서 제가 무조건 신고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
특히 토목 현장들은 예, 지하철 이럴 때 이런 게 있다고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유출 지하수 감소 대책 신고는 물을 지하수가 나와서 그냥 버리는 거고 하수 관로에 꽂아서 계량기 통해서 버리는 거고 얘는 그 중에 일부를 쓰고 버리는 겁니다. 얘는 감소 대책 신고고 얘는 이용계획 일부 쓰고 버리니까 이용계획 신고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양식도 비슷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거. 다음은 오수. 건축 현장은 이런 경우 별로 없는데 토목 현장들은 그 가설 사무실 설치하고 그게 맞습니다. 저죠. 누구시죠? 두 장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열정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 건축 현장들은 그 지역에 하수 관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수 처리 구역이라 그래요. 그 하수 처리 구역 내에 있으면 배수 설비 설치 신고해서 그냥 배수 관로를 꽂으면 돼요. 가설 사무실을. 근데 토목 현장들은 오지에 있다 보니까 배수 하수 처리 구역 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스스로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는 걸 설치해서 스스로 정화를 해서 직방류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1일 2톤 이상은 이제 뭐 정화조가 되는 거고 1일 2톤 이하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고 1일 2톤 이상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해요. 이렇게 직접 합니다. 근데 보통 토목 현장 이걸 위탁을 주죠. 운영을. 그래서 업체한테 위탁을 주면 이제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시험 성적서 이런 거 갖고 오는데 보통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BOD SS만 하거나 BOD SS, TNTP, TCB 이렇게 6가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BOD SS만 갖고 와요. 근데 용량에 따라 이렇게 6가지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그러니까 매달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갖고 와라. 우리는 관리 감독자에게 갖고 그 기준에 맞게 갖고 와라라고 할 수 있게끔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위탁 주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이게 잘못됐을 때 우리가 처벌을 받진 않아요. 원래 모든 수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강제로 가동을 못하게 전원을 뽑거나 뭐 막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우리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독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 성적서는 우리가 한 번씩 확인하고 그 시험 성적서 이거는 우리가 보관은 하셔야 됩니다. 3년간. 그래서 그 기준은 오수처리 시설이나 정화조에 따라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방류수질 기준 이걸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금지행위는 전원을 끄거나 뭐 정상가동 하지 않는 것 이 정도만 우리가 관리해 주시면 돼요. 뭐 시설물은 우리가 제대로 설치해서 준공을 받은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보통 토목 현장들 가설 사무실 축조 신고하면서 한 번에 가설 사무실 축조 신고할 때 신고를 하면 이걸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같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그때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거지 신고를 안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이제 현장의 폐수 관련해서는 현장에는 건축 토목 플랜트 다 이렇게 이거 다 폐수 배출 시설입니다. 실제로는 콘크리트 양생수죠. 이것도 폐수 배출하는 시설이고 세면 시설도 원래는 폐수 배출하는 시설이에요. 근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도 이 건설 현장은 한시적으로 되는 거라서 면제를 해준 겁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콘크리트 양생수조 같은 경우는 100회배 이상, 시험실이 100회배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시험실 100회배 이상이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건기법이 옛날에는 건기법이
800억 이상 공사는 그 시험실 100회배 이상으로 크게 지으라 했는데 이게 50회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험실 크게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콘크리트 양생수조 때문에 그 이화학 시험실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콘크리트 양생수조에 있는 물은 폐수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집에서 폐기물 버릴 때 신고 안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폐기물 버릴 때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건설 폐기물 버릴 때 양이 많으니까 신고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우리 버릴 때 그냥 종량제 봉투 벌어서 넣어서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폐기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폐수인데 우리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기준을 충족 안 하니까. 근데 얘는 폐수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폐수 처리하는 게 맞다. 원래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륜 시설도 마찬가지로 원래 제조 공장 같은 데는 세륜 시설에서 배관으로 공장에 있는 폐수 처리장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 물이 세륜 수조가. 그래서 이 물 자체가 차를 닦은 물이기 때문에 폐수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원래 폐수고 이것도 폐수 배출 시설인데 건설 현장에 한시적으로 쓰는 거는 신고가 면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고를 따로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은 폐수예요. 이거 두 개 다. 그래서 외부에서 점검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 두 개 다 마찬가지인데 증발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충을 하고 공사 끝날 때는 이거 위탁해서 폐수 처리자한테 위탁해서 반출할 거다. 처리를 할 거다. 단 신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폐수니까 둘 다 원래는. 근데 뭐 현장 여건상 그냥 없죠. 예, 그냥 다 중화해서 그냥 내보내고 원칙적으로는 둘 다 폐수입니다. 그런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둘 다 진짜 폐수예요. 그리고 크러셔장 같은 경우는 그 외부로 방류하지 않은 경우는 인허가 대상 제외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안 하시는 거고요. 폐수를. BP랑 터널공사장은 두 개를 같이 엮어서 통합으로 신고를 하죠. 신고합니다. 얘네 두 개는. 얘네 두 개는 신고 안 하지만 폐수. 다 폐수인데 신고 얘 면제, 두 개는 신고하고 얘는 신고 대상 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 폐수 배출 시설은 이것도 우리가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줘도 되고 우리가 운영을 해도 되는데 위탁을 주면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처벌을 우리가 안 받죠. 다 업체가 다 받죠. 이제 위탁을 주면. 그래서 이제 폐수 배출 시설은 처음에 설치 신고를 하면 그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시운전을 하죠. 시운전을 하면 이제 시운전을 하면서 가동 신고라는 걸 합니다. 가동 신고를 하려면 환경 기술인이라는 사람을 갖다 놔야 돼요. 이 시설을 운전할 오퍼레이터를.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폐수 배출 시설은 일일 방류량에 따라서 1종부터 5종으로 나눠집니다. 기준은 1년 중에 가장 많이 배출한 날 기준으로 1종은 2,000톤 이상, 2종은 700에서 2,000, 200에서 700, 50에서 200. 이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양에 따라서 1종에서 5종까지 나누고 그거에 따른 기술인들을 임명해야 됩니다.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그리고 여기는 법인에서 임명한 아무나 한 명. 그리고 이 사람은 법정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에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터널 현장에 가면 없죠, 사람. 상주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상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가동신고까지 했어요. 가동신고하면 자치단체에서 와서 채수해 갑니다. 처음에. 제대로 정화가 되는지 물을 떠간다는 뜻이에요.
물 떠서 수치가 안 나오면 바로 가동 신고가 안 나옵니다. 물이 정상 수치가 나와야 가동 신고가 수리가 돼요. 그 이제 운영하면서 방지 시설 운영 일지를 작성하고, TMS는 텔레모니터링 시스템이라 그래서 센서인데 이게 한국환경공단에 그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넘어가요. pH, BOD, SS 뭐 이런 것 뒤에서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1종부터 3종까지만 배출량이 많은 경우만 설치해요. 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신고하고 가동 신고까지 해야 된다. 설치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폐수 배출 시설은 가동 신고까지 해야 되고, 1종부터 5종까지 폐수 배출량이 따라서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종에 따라서 환경 기술인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격이 맞는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환경 기술인은 3년마다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폐수 배출 시설 운영 일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제 이거 조업 시간 이거 이제 우리 현장이 7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쭉 긋는 거예요. 이렇게 터널 공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똑같이 쭉 긋고 폐수처장 운영하고, 여기에 맞춰서 폐수 배출량 얼마 이렇게 쓰고, 제일 중요한 게 전력 사용량 몇 킬로와트, 이게 적산 전력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킬로와트, 가동 시간 몇 시간, 사용량 몇 킬로와트, 전력 소모량 얼마, 전력량 검침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몇 킬로 그 검침량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주유소 그 유량계처럼. 그거를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와서 이거 어제는 빵이었네? 어제 안 돌렸네요? 이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산으로 계속 적어줘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약품도 이 밑에 바로 옆 밑에 그 거기에 폐수처장에 뭐 황산 알륨이나 이런 것들 눈 거를 어느 날은 막 상 넣고 어느 날은 빵 넣고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동일하게 쭉 방류량과 비례해가지고 적정하게 나오게끔 써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이날 왜 약품 안 넣었어요? 이날 그냥 수치 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가동하고 약품도 적정하게 넣어서 방류량 그 수치가 그러면 적당하게 나왔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가 딱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게끔 나와야 돼요. 그 협력사에서 이렇게 써갖고 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가동 시간을, 이게 가동 시간을 가늠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와서 볼 때. 그런 내용입니다. 그 TM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종부터, 그러니까 모든 폐수처장은 전력계하고 유량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 본다 그랬잖아요. 일지 써야 되니까. 이거 무조건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pH, BOD 또는 COD, 탁도, 질소인, 그 채수기 물 뜨는 거, 그리고 이거 컴퓨터. 왜냐면 이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해갖고 환경공단에 데이터를 싸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3종부터 설치를 해게끔 되어 있어요. 법으로는. 근데 이제 단 도지사가 1년 이내 폐쇄할 시설로 인정하는 경우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 설치하면은 이게 데이터가 계속 실시간으로 넘어가니까 자치단체에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자치단체에서 막을 새도 없이 그냥 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사고 나면 바로 사고 났다고 넘어가 버리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서 설치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바로 사고 난 거가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토목 현장들 제대로 설치되는 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TMS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설치하려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TMS 하나 제대로 설치하려면. 제가 2009년, 8년, 9년 이때 그때 제가 그 서울시 인턴십을 한 10개월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국에 그 아리수, 뭐 대전의 이치수, 뭐 이런 데부터 해갖고 그 하수처리장 이런데
한 5, 60곳 그 TMS만 보러 다녔었어요. 서울시 인턴십 하면서. 그래서 TMS는 그러니까 웬만한 TMS는 다 봤는데 그 TMS 제대로 운영하려면 거기 에어컨도 이거 외에 에어컨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생물로 막 미생물 그러니까 이런 그 물 뜨고 이런 게 또 물 떠서 들어가면은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요. 막 이 물이 미생물에서 막 농도가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비오디 이런 것들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또 에어컨도 있어가지고 18도로 1년 내내 유지가 되고 그래야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막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TMS가 아까 1종부터 5종까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터널이 처음에 뚫을 때는 이제 우리 현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연장이 뭐 5km면은 터널이 5km면 처음부터 뭐 1km당 뭐 폐수가 1000톤씩 나온다. 그래서 총 뭐 5,000톤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5,000톤짜리 폐수 처리장을 설치하면 그게 1종이잖아요. 2,000톤이 넘으니까 1종짜리 시설을 설치해도 처음부터 5,000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5종이라고 신고하고 신고를 들어 시설은 1종짜리 설치하고 5종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면 됩니다. 시설은 5,000톤짜리 시설을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얼마 안 나오지만 그냥 시설을 5종으로 신고해 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물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3종 이상 물이 많이 발생하는 날로 9개월 이내만 TMS를 설치하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물이 많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3종으로 신고를 하면은 2달 안에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5,000톤짜리 1일 5,000톤짜리 5,000톤 처리할 수 있는 걸 설치하더라도 물이 많이 안 나오면 5종으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5종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9개월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물 나온 양이 많이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설치하시면 돼요. TMS.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기계가 큰 거 왔다 갔다 하고 3종을 신고하시면 1종을 신고하시면 2달 이내에 TMS 설치하셔야 됩니다. TMS 설치하시면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값이 되게 튀어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다 값이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터널 현장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4, 5종으로 신고를 해놓고 하다가 이제 3종까지 물이 올라가면 그때 신고를 바꿔요. 변경 신고한 다음에 그럼 9개월 이내만 TMS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럼 굴진하면서 하다가 이제 동절기 되면 또 갈수기 돼서 물이 또 안 나와요. 그럼 다시 4종으로 내려요. 그럼 TMS 설치 안 해도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TMS 설치 안 하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자치단체랑 얘기해서 이렇게 1년 이내 폐쇄할 걸로 인정하는 경우랑 비슷한 식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수 사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폐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탱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류턱 같은 거 설치해서 유출됐을 때 이제 외부로 그런 화학 물질들을 넘어가지 않게 관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우수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침사지에 거름관들 이렇게 한 번 더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하천에는 오탁 방지망이나 오일 펜스 같은 거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정 같은 경우는 지하수 이용 안내문 이게 법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이용 안내문 이렇게 설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음용수인 경우에는 이게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시원장치 같은 거를 좀 관리를 해주셔야죠. 그런 경우가 있고 침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전이 많이 쌓여 있으면 침사지의 정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침사지 내부를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수 같은 거 바로 직방류하시면 안 되고 침사지를 거쳐서 상등액만 외부로 펌핑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토양 환경 관리 이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물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아까 수로 글 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요? 그 우리가 저기 검사할 때 네네. 사진에 있는 거를 수로 꽂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함유식 같은 경우 이게 우수관도 될 수 있고 하수관도 될 수 있는데 네.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다 함유식을 많이 해놨잖아요. 네, 함유식 그냥 그거 거기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 좀 우수관이 복잡한. 별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함유식 같은 경우는 함유식이 왜 함유식이냐면 함유식은 유량이 많으면 관을 열어버려요. 열어서 하천으로 그냥 방류해 버립니다. 그래서 함유식은 그게 터질 일은 없어요. 함유식 같은 경우는 물류식은 터져요. 근데 딱 배관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로 그 천장으로. 근데 함유식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천으로 열리는 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유량이 많이 증가되면 배관을 열어버립니다. 글로. 비 오면 그 열어서 빼는 거예요? 네. 아까 꽂을 때 우수관에만 꽂아야 된다고 하는 그 시골 같은 데는 함유식 반 자체가 이게 우수관도 되고 하수관도 되니까 네. 그냥 거기서 꽂으면 돼요. 한 장 질문하셨으니까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침탈조를 만들었는데 제약수로 그러니까 공사하는 다음으로 침탈조에다가 유입을 해서 네. 침탈을 시켜서 맑은 물만 우주로 보내려고 했는데 네. 맑은 물이 안 돼요. 근데 그냥 물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네. 침탈조로가. 네네. 네? 네. 침탈조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흙이랑 섞이니까 계속 탁한 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우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토목 현장이시죠? 아니요? 플랜트요. 네. 아, 그런 경우에는 네. 그 장치형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현장에서 네. 조그맣게 쓰는 그 컨테이너 반개만한 아니, 크기의 침사지로, 그런 경우 침사지로 커버가 안 되고요. 철제로도 만들었어요. 실제로도 네. 침사지도 만들고 했는데 유량이랑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점검용이지 뭐 실질적으로 탁한 걸 하수로 우수로 내보낼 수는 없고 네네. 농도 하나 걸려요. 농도는 맞습니다. 또 걸리고. 사실 네. 그 침사지라는 게 비저오염 저감 시설 중 하나인데 네. 그 비저오염 저감 시설이 그 장치형 여과 시설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충 저류 시설 그 중에 하나 침사지인데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완충 저류 시설이 사실 가장 간단한 방식 중에 하나인 거고 사실 그 유량이 많거나 이런 기계식 그런 거를 쓰는 게 사실 효율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탁도를 잡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 기계식을 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유량이 하루에 한뭐 200톤, 300톤 정도 나오신다면 그런 경우라면 침사지로는 커버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일단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그래서 사실 그 장치가 크지 않더라도 뭐 지하철 현장이나 이런 데서 그 조금 컨테이너 반개만한 것도 이렇게 그 장치형으로 하면은 이제 효율은 되게 좋은 거 있어요. 하루에 500톤, 600톤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침사지를 설치해도 흙탕물이 나간다면 그 정화 그런 기계식 장치형 그런 비정오염 시설 설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본공사에 원래 침사 비저오염 시설이 있다면 그걸 먼저 설치하셔가지고 원래 그게 설계에 있는 거랑 먼저 설치하셔서 그 운영하시고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제로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만 나중에 우리가 다시 넣어준다든지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원래 비점으로는 맨 마지막에 설치해요. 네, 그쵸. 마지막에 넣는데 그걸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제로라이트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넣어주면
그게 오히려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먼저 성시공을 한 다음에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예.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그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저랑 하시는 걸로 하죠. 예, 다음은 토양 환경 관리입니다. 요즘에 조금 간혹 종종 발생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그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됩니다. 토사는 자연 상태의 흙만 토사입니다. 그 현장의 폐기물이랑 섞이면 무조건 폐토석이에요. 그럼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그러니까 자연 상태 흙은 우리가 사토 처리하죠. 토사는 사토 처리하는 거예요. 폐토석은 폐기물 처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개념을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토사는 자연 상태 흙, 폐토석은 폐기물. 그래서 얘는 토사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라는 시험을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은 뭐냐? 얘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있는 법이고 그 기준이고 조금 복잡해요. 근데 조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폐토석은 유해물질 함유 기준, 이건 폐기물관리법. 얘는 토양환경보전법. 그래서 얘는 토양이 깨끗한 토양이냐 더러운 토양이냐에 따라서 1, 2, 3으로 나누는 거고 얘는 폐기물이 깨끗하냐 더럽냐에 따라서 그냥 건설 폐기물이냐 지정 폐기물이냐 나누는 겁니다. 토사니까 토양환경 1, 2, 3 폐기물이니까 폐토석, 유해물질 함유 기준, 건설 지정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나누면 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1지역, 2지역, 3지역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 이런 공원부지, 이런 도로. 그래서 우리 현장이 사토 처리하는데 토사 반출하는데 흙이 막 시커먼 흙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시험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토양오염 우려 기준. 얘는 흙이니까.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반면에 슬러지 하는 시험 있잖아요. 슬러지. 걔는 폐기물이잖아요. 슬러지 시험하는 거. 걔는 폐토석이거든요. 슬러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 얘는 토양이고 얘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 슬러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유해물질 함유 기준 11가지. 요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죠. 얘는 이걸 초과하면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겁니다.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토사부터 사토 처리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요건 너무 뻔하니까 우리가 이제 군부대 공사를 하는데 시커먼 흙이 나왔어요. 시커먼 흙이 나왔는데 토양 그 오염 우려 기준 시험을 했더니 22가지 항목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그럼 토양 오염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흙을 사토 처리하면 돼요. 근데 단 이런 데로 못 보내요. 여기는 이런 데로는 못 보내요. 여기 깨끗한 데니까 이런 데로만 흙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양 정화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요.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이에요. 근데 아파트 공사인데 땅을 파는데 흙이 시커매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기준을 이거 초과했어요. 그러면 일로도 못 보내고 일로도 못 보내고 요거보다는 깨끗한데도 일로 못 보내요. 얘는 정화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토양 정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오염된 토양은 옮길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가 토양 정화가 하는 경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사토 처리할 때 하는 시험은 요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건축은 그 건설 현장들은 다 또 흙을 또 뺄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
그런 게 있다. 일단 이제 토사는 그런 기준이 있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폐기물. 그래서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고 이 기준 이내면 건설 폐기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다 중금속이니까 그렇고 기름만 5% 이상인 것만 지정 폐기물이고 기름도 뭐 조금 묻었다고 막 지정 폐기물 처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름 5% 넘은 것만 지정 폐기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개 좀 비슷한데 이제 초콜릿가 좀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초콜릿 쏘면서 이제 터널 굴착 발파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 상태의 토석에 초콜릿나 오니 등이 이제 혼합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딱딱하면 팩콘 처리하시면 되고요. 좀 슬러지 같으면 오니 건설 오니 처리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 밑에 베토나인 슬라임도 마찬가지로 딱딱하면 팩콘이고 좀 슬러지 같으면 건설 오니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약간 슬러지, 약간 이게 흙이 좀 푹신푹신하고 뭐 그냥 일반 토사 같지 않다 그러면 건설오니 처리하시면 되고 딱딱해서 약간 이게 그렇게 막 완전 콘크리트 같진 않지만 좀 딱딱하다 그러면 팩콘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슬러지 오니 옛날에 단가 한창 비쌀 때 모현장에서 막 시멘트 갖다 붓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불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고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이제 과거 매립 투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땅에 묻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하면서 발생한 게 아니라 공사하면서 이제 땅을 팠더니 땅 속에서 나오는 이제 매립돼 있는 폐기물이나 그리고 이제 철거하다가 이제 누가 버리고 간 그런 투기된 폐기물 이거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로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뒤에서 그냥 쉽게 정리된 것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되게 막 소송 붙고 구상권 청구 막 이런 내용 정리된 거라 좀 복잡하니까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A, B 안 읽어보셔도 되고 C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우리 어쨌거나 공사하려면 폐기물을 처리해야 공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매립되거나 땅속에 묻혀있는 폐기물이거나 누가 버리고 간 것 어쨌거나 처리는 그 버린 사람 또 우리 발주처 우리 누가 처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해도 되고 뭐 발주처가 신고해도 되고 다 신고해도 되는데 처리 비용은 누구냐? 그 버린 사람이거나 이 땅을 소유한 자 발주처 그 사람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거는 건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비용은 이 사람이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설계 돈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법에 있으니까. 그리고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LH 부지에서 공사하다가 그 밑에서 막 구조물이 나왔어요. 건물 구조물이. 그러니까 그 전에 토지 소유주가 정지 작업 제대로 안 하고 판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사해야 되는데 이제 구조물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처리해주고 이제 그 설계 변경해서 공기 다 보상받고 나중에 LH가 구상권 청구에 돈 받고 뭐 그렇게 처리했는데 우리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처리는 우리가 해주고 우리의 그렇게 하게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양 오염인데 토양 오염도 이제 현장에서 뭐 우리가 유류 조금 흘렀다고 토양 오염 됐다고 신고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토양 오염은 오르베 이상 흙이 오염됐을 때 그때가 오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팠는데 오염된 게 오르베 이상 발견됐다. 그럴 때 신고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토양 오염 우려 기준하고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그 시험 두 가지를 다 하셔서 둘 다 기준 이내다. 그러면 폐기물만 골라서 폐기물은 그 폐기물 성상에 따라서 얘가 뭐 폐기물이 유류다 그러면 지정 폐기물 처리하고 흙은 폐기물이랑 섞여 있었으니까 폐토석 처리하면 되는 거고 둘 다 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토양을 안 넘었으니까 흙이요. 근데
폐기물이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어요. 기준을 초과한 거죠. 그러면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폐기물이 기준을 초과했으니까. 근데 토양은 기준 안 넘었으니까 얘는 토양 정화는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폐토석 처리하면 되고. 근데 둘 다 초과했다. 그럼 토양 정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기준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명확해요. 이런 경우도 사실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원래 토양 정화는 토지 소유주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 땅을 속이고 판 사람이거나 속이고 팔았다면 둘이 소송 붙어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걸 정화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공 중에 토양 오염이 발견되면 우리 규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공사가 반출 정화를 합니다. 반출 정화. 건설 현장은 반출 정화가 돼요. 그래서 반출 정화를 하게 되면 도급 비용이 올라가겠죠. 우리가 토사를 반출하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규칙상이 없으니까 설계 변경하면 우리가 공사 도급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할 건 없습니다. 사실. 토양 오염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해진 그 수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절차는 토양 오염되면 신고하면은 자치단체에서 정밀조사 명령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몇 개 지역에 몇 미터까지 정밀조사를 해라 그러면 거기 샘플링을 해서 그 결과를 자치단체 제출하면 자치단체에서 이제 정화 명령을 발부를 하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토지 정화 계획을 수립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때 반출 정화를 하면 돼요. 건설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는 토양이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플랜트가 들어와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건설 현장들은 반출 정화가 되기 때문에 토양 정화하는 공장에다가 흙을 사토 반출하듯이 퍼나르면 나중에 그 공장에서 다 정화한 다음에 정화 완료 성적서가 옵니다. 그럼 그때 정화 완료됐다고 성적서를 자치단체에다가 검증 완료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토 반출하듯이 그런 반출하는 기간 정도만 그 공사 그 기간이 조금 늘어나요.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좀 협의 기간이 좀 길어지면 그게 좀 더 늘어나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토양 정화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반출 정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설문지 혹시 다 작성하셨습니까? 긴 시간 지루한 교육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설문지는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저희 이승영 과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냥 보니까 끝나셔야 돼. 어쨌든 수업 안 뭐야 한 명씩은 비 오면은 직장생활 얘기 주로 바뀌는데 이러시면 그걸 보내면 안 되는데 정신 이가 꺼져도 그래 여기가 무슨 밥까지 빵이 되는 거 많이 하셔야 돼요. 오페수야? 플러스 하나 하실게요.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좀물좀 이렇게 주세요. 저희 한번 불러도 아닐 건데 텍스처랑 무조건 다 넣을 수 있는데 원래는 최근에 이제 통해서 나오는 왜냐면 그게 텍스처장은 그걸 그러니까 위탁을 아예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진짜 신고. 네. 그러니까 그 운영 자체가 공장 내에 텍스처장도 누가 아예 업체를 다른 업체가 니네가 우리 걸 운영해라고 해서 이거 의료기처럼. 네. 진짜 신고. 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원래 협력업체는 나는 그건 싫어하는데 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해가 이번에 따라가면 안 돼. 이건 외국 따라야 된다. 주요? 이거 알아보게요. 그래. 페타예요. 예. 그거는 건설 폐기물에 그밖에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메리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생시킨 폐기물이 아니고 나왔으니까 산업품에 나오는데 이거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발주처 후용 원인자 써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원래는 그 부지는 시부지죠. 그거는 원래는 사업장 폐기물이야. 건설 폐기물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사업장 지정 폐기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팔려. 그거는 사업장 매립 폐기물로 사업장 그러면 저희가 그걸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고 발주처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하게 되면 소리처리가 청구를 해야 발주처가 아까 전에 땅주인 거기서는 발주처가 저희 발주처가 아니라 땅주인 시 서울시가 서울시가 그 타이어 가지고 하나 타이어 프린스가 보선해 주고 치우라고 보선 다 주고 있으니까 뭐 시에 사시는 그래서 치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서울시가 수원시가 나중에 갖다 붙을 수도 있어요. 예, 진짜 그럴 수 있게 그러면 저희 돈만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서 일단 수원시에다가 그러니까 발주처한테 과거의 폐기물 발견됐다라고 먼저 저희 발주처에 공문을 보내서 이건 건설 공사 중에 발생된 게 아니라 과거의 폐기물이 발생됐다. 건설 폐기물이 아니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한쪽에 모아놨어요. 그건 아니면 거기 나도 볼 거 아니야? 무천이 하죠. 아니요. 그건 이미 다 꺼내가지고 저희 야적장에 사진은 안 찍었죠. 감리 입구는 근데 시골이 쓸 겁니다. 제가 공사가 근데 시골로면은 많다고 하기에는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과거의 폐기물로 해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과거의 폐기물은 다 있으니까 저한테 메일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보시라고요?
그냥 쭉 그냥 저희가 소면 대박이 환자한테 살수천 사람이 잡혀 있을 때 기간이 12개월 미만 되는데 그 이상으로 쓸 때 내역은 있지만 기간이 생기지만 만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살수천을 쓰는 거예요. 그 발주처랑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발주처는 인정을 해주고 네, 그런 발주처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하는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내역 네, 그거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항목이죠. 쓸 수 있는 항목에 포함돼요. 네. 살수차나 이런 거는 쓸 수 있는 항목이죠. 항목은 맞는데 내역이 있는 거죠. 내역에 근데 있는데 기간이 끝났어요. 아니 내역 내용이 있어요. 설계 변경 해가지고 내역 갖다가 18개월 있는 거를 채워야 돼. 100개월 갖다가 24개월. 그거는 그때는 발주처 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발주처에서는 이제 환경 보존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환경 보증기가 네. 직공기가 반대표가 있어요. 아, 직공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고. 네. 근데 반대표로 가라면은 여기 반대표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차는 원래 직공기가 들어가요. 직공기 기울수를 내려야 돼요. 다음 우리가 될 거는 설계 변경하고 저희 사술차 운영위치 있잖아요. 네. 그거는 대신에 그 방법 갖고 있어요. 저희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발주처가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쉽잖아요. 그때 발주처에서는 설계 변경을 안 해주고 안 해주면 환경 보존기로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직공기가 반대표인데 직공기에 있다면서요. 네, 직공기에 그 교육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118개월 돼 있는 거를 교육수도 있지만 네, 12개월. 수량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공을 시작했던 그 시기를 그갖다가 서류 맞추고 하수차 운영위치 받아놓고 발주처 못 해주려고 싶죠. 그 확인하는 게 있네요. 나도 저희가 사무실 하는 거에서 공공하수시설? 네, 이번에 원주시청에 이제 공공하수도 시설에 가슴 사무실 나온 오수를 연결을 했어요. 오수만으로 근데 그걸 할 때 이제 원인적 변동이라고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제 먼저 선 납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환경부로 추천을 했거든요. 4천만 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또 만약에